근데 그 진짜 강창희 대표님 영상 진짜 100만 뷰 나온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무슨 정말 많다. 맞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이미 은퇴가 임박했거나 네. 아니면 은퇴 준비가 늦어버렸거나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후회하면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제 강의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이제 젊은 분들이 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 그 퇴직 직전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식의 강의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는 건 뭐냐면 네. 30대 4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좀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후 얘기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 강의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행복 100세 자산관리 지금 내 나이에 해야 할 것은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 재작년인가는 그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댓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한 분이 제가 금년에 34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30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저도 놀랬죠.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지금 78세인데요.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때 근무를 하면서 네.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일본 사회를 미리 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네. 특히 그 사람들의 노후 준비가 제일 비중이 큰 게 뭐냐면 노후에도 뭐 하고 살 건가 수입을 얻는 일을 할 건가 아니면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건가 취미 활동을 할 건가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평생 현역을 결심을 하는 거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다들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지금 제 나이에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그게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만들어주는 거가 제 일이라고 저는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래서 다녀보면 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 네. 노후 준비 정말 잘 하신 분 예.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좀 네. 대표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노후는 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뭐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그러니까 저는 다들 뭐냐면 노후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후에 저는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건강, 외로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뭔가 첫째가 실물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금융 자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적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물 자산, 네. 금융 자산, 이 인적 자산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맞춰서 갖고 있는 분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거지 노릇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지붕은.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보면 80몇 프로가 퇴직할 때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자기 특히 뭔가 끝나고도 퇴직하고 나서도 소일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행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금,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최저생활비 정도를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그런 준비된 분들은 행복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연금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에 돈이 다 거의 80~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자산, 금융자산, 인적자산 여기에 균형 있게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왜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맞춰 사는 능력이 저는 경제적 자립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뒤에서 뭐 또 나오겠지만은 돈이 많아도 자녀 문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간단하게 몇 억 있으면 노후 행복해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5억이면 되나요? 10억이면 되나요? 네.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다. 우선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우선요. 그런 질문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이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된 건가를 한번 보고 자기 재산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거든요. 그 퇴직 직전이죠. 근데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면 6억 1,100만 원이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말이 많잖아요. 부채 차입금이 1억 300만 원이에요. 그걸 빼게 되면 5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이 4억 2,700이에요. 얼마냐? 8,400 남잖아요. 그러니까 8,400만 원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조급하니까 뭐 주식 사서 튀겨볼까 코인 사서 튀겨볼까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죠. 결국은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완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경제가 저성장되고 그러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만약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노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저는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분이 제가 일본에 근무하면서 알아둔 사람인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을 처발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피크일 때가 언제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피크일 때가 1991년이에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1.2억짜리가 3억. 그렇죠. 3억 6천까지 우리 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뭐 몇십 년을 살고 있는 거죠.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야, 지금은 너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도쿄에 있는데요? 도쿄 바로 우리 말하면 경기도 정도와 도쿄의 근교에 있죠. 저기 시내까지 한 40분, 50분이면 출퇴근하는 거리예요. 물론 낡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집이 노후에 도움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그렇게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뭘로 살 거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노후에 부동산이 도움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못 매달고 있는데 집 한 채 못 매달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쿄의 그 근교에 있는 집은 91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12분의 1 토막이네요. 근데요. 물론 일본도 도쿄 시내 중심가에 비싼 집 있죠. 근데 그거를 예로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선진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주요국에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부동산입니다. 뭐입니다가 아니고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0, 70%, 80, 90%거든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연금이 있으니까 최저 생활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보통 사람이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거든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가 3월 기준인가 뭔가 13%더라고요. 없어요, 연금은. 예. 그것도 진짜 국민연금 초창기에 부어서 30년 이상 부으신 분들 정말 소수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13%니까 물론 그 올해 30년, 40년 직장 생활한 사람 중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주 예외거든요. 그렇죠.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빨리 연금화시켜서 뭔가 하는 방법을 찾거나 뭐 주택연금도 있고 찾거나 아니면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예. 그래서 저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우선 일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3대 자산, 실물, 금융, 인적 자산 중에서 사실 뭐 실물 자산, 뭐 금융 자산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소득이 적거나 자산을 못 모았거나 비싼 집을 못 샀거나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 연금 준비를 또 해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거를 좀 젊었을 때부터 해놓기는 해야 하는데.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면요. 그 공무원분이라든지 교직원분들은 그 60세부터 연금을 받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60세부터요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 돌아가신 분이 가장 많은 연령이 92세더라고요. 60세부터 92세까지 32년 받게 되면은 금리를 2%로 가정하고 정기형 금리를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90세까지 받는 그게 얼마냐면 현재 가치로 11억 8천. 연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가치로 가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92세까지 한 달에 300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연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부터 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젊을 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진짜 20대 30대 때 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야, 다른 애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플렉스 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행복하게 100세를 살기 위해서 내 나이에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20대 30대에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아니 세상에 20대 30대 보고 노후 준비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저 은퇴까지 아직 멀었는데요. 이러고.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노후 준비가 뭐냐면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삼층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회사에서도 가입하죠. 그럼 개인연금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잖아요. 이 3층연금 가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예요. 왜냐하면 연금은 한 막말로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몇십 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퇴직연금 가입하게 되면은 그 중에 지금 이제 대세가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 퇴직연금이 이제 주류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운용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한테 펀드 투자를 처음 시작한 데가 언제예요? 또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예요? 나이대별로.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고. 67%가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거기서부터 투자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연금에 대해서는 좀 방치를 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죠. 코인을 하느냐 주식을 하느냐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죠. 빨리 가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미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뭐냐. 그 퇴직연금 100만 나도 뒤에서 말씀드린 퇴직연금 100만자가 되는 방법 이거 생각하면서 가입하자마자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퇴직연금 가입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DC형이니까 그러면 펀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펀드 고르는 법 이런 공부들을 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더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게 이제 20, 30대 노후 준비가 첫째 3층연금 가입 두 번째 퇴직연금을 통한 경제 공부, 투자에 관한 공부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값을 높여서 남과 차별화시켜서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한데 그 20대, 30대에 그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상당히 비중을 갖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 일을 잘하게 돼요. 왜냐? 회사에서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남과 차별화된 그렇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잘 해야 네.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 일을 잘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직장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엄청난 금융자산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에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나 자신.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의 중요성을 좀 20, 30대에 깨달은 거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때 그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 본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게 그거고. 저는 뭐 엄청난 재산을 모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집 한 채 있고요. 약간의 금융자산 갖고 있지만은 제가 그중에서도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일을 하니까 우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무리하게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외롭지 않죠. 예. 대외 활동도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예. 평생 현역이라든지 3층 연금이라든지 이거 다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지금까지도 실천하면서 여러분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나이에 그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20, 30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3층 연금. 3층 연금 가입, 연금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거기서 해가지고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그게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네. 폭탄주도 좀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중대 질병 같은 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를 가입하는 거. 그게 노후 준비고요. 그리고 40대 특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네. 애들이 초등학교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한테 자립교육은 다 큰 애를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립을 못하고 있는 자식이 와가지고 돈 손 벌리면은 그때서 자식을 고칠 수도 없지. 그래서 자녀 리스크 자녀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성인이 돼가지고도 이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라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캥거루를 가진 부모가 돈이 몇 억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40대 해야 될 일은 건강 리스크하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그때 시작하고 특히 자녀한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능력. 예. 지금 우리나라 저희 집사람도 포함해서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선생은 과외공부 선생 누가 좋대 정보 수집해가지고 애들 시간표 짜서 뺑뺑 돌리거든요.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1980년대도 일본 관계로 밥 먹고 살았고 90년대도 일본 관계로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80년대는 뭐라고 되었냐면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밥 먹고 살았는데요. 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일본 전문가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연히도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나 반성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시사단을 해외로 보냅니다. 갔다 와서 시사단 보고서를 써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 제도를 많이 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의 제도가 문제가 뭐고 은행에 뭐가 문제고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이 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90년대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금융제도는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업을 잘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증권 주식 사고 팔고 이 증권 매매업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걸 외치고 다녔더니 저보고 어느 운용사에서 그러면 네가 와서 대표를 하라고 해서 운용사 사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일본 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80년대는 진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살고 90년대는 반면교사로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재능이라는 건 다 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데 얘가 다니던 회사가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직업이 사라지는 지금 오스포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 그러면 좋은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요.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데 가서
이 능력을 가지고 아까 제가 변신한 것 같은 그런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 애들한테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들은 과육고 선생도 엄마가 정하고 시간표도 엄마가 정하고 그리고 걔네들 뺑뺑이 돌려가지고 외워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자녀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녀 리스크 방지는 자녀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AI가 나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AI 시대에는 더 절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사회에서도 대우받고 그럴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더욱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냐면 자식한테 첫째는 자립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녀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가 된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식한테 자립 교육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이런 자녀 리스크 관리 건강 리스크 관리가 40대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거든요. 그렇죠. 가계 부채 안고 퇴직하면 노후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팔아가지고 가계 부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개 우리나라 퇴직자들 보면요. 80% 이상이 아까 그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뭐 총자산, 순자산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이 84%예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50대는? 예, 50대는.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반반 정도로 규모가 되도록 뭐 비율이 되도록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채 갚는 거, 가계자산 구조 뭡니까? 부동산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거. 이게 구조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51.8세가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일이니까 몇 년 한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만 계산해도 40년 정도를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동안에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그 일을 준비하는 거. 그게 50대 60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도 구조 조정을 해놔야 하는 거고 내 자식도 직업이 사라지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남을까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 그게 40대 할 일이고요. 50대는 아까 말한 구조 조정하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 준비를 하는 게 50대 60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연령대별로 내 나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40대가 됐다. 그러면 소급해서 해야 되죠. 소급해서. 내 나이에 해야 될 게 뭔가를 빨리 깨닫고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다. 요거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20, 30대는 뭐냐면은 삼청연금,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삼청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첫째 갈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삼청연금 중에서도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운용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DC형인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운용을 관심 갖고 하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원에도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 20, 30대부터 몸값 높이는 노력. 그 시작을 해서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영어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20, 30대 20, 30대 할 일이다. 40대는 자녀의 40대는 자녀 리스크 관리하고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50대는 50대 60대는 합쳐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부채 줄이는 일,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일,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한 40년 가까이 동안에 뭐 하고 살 건가 이 일의 준비. 그게 내 나이에 해야 될 노후 준비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나이를만 먹었으면 소급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70대에는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외우셨죠, 여러분? 다시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외울 때까지 적어놓고. 근데 이게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은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저도 계속 30대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해서 늦기 전에 준비를 또 그리고 세대별로 나의 인생 로드맵이니까 또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평생 현역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는 20, 30대도 인적 자원, 몸값 높이는 거, 40대에도 물론 뭐 건강관리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5, 60대도 역시나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일을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우선은요 뭐냐면은
인생이 길다. 지금 우리나라의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네.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더라고요. 체감. 네, 체감하는 평균 퇴직. 50 넘으면 집에 가야 된다. 사실은 뭐 대기업에서 많이 40대 후반에 명퇴하고 그러잖아요. 대기업은 특히 오래 다니기 더 힘들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노후 준비할 때는요. 네. 5명 중에 1명의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하는 게 그게 상식이거든요. 1980년생, 예. 금년에 만 45세. 네. 이분들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로 보는 나이대. 보여.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먼저 가면 그만이고. 근데 이게 노후 준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을 모르니까. 장수 리스크란 게 뭐냐면 80에 죽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100살까지 사는 게 장수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해야 된다. 그게 100살이라는 거고. 아니 못 쓰고 가면 이제 자녀들 주면 되고. 예. 아니면 최소한 최빈 사망 연령. 그게 92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부부의 화목에도 중요해요. 지금 중년 황혼녀이 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 그걸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한 걸 중년 황혼녀이라고 하거든요. 예.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중년 황혼녀의 비율이 5% 정도였어요. 예. 근데 2023년에는 중년 황혼녀의 비율이요. 36%로 늘어. 3쌍 중에 1쌍은 황혼 이혼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이혼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풀려진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중년 황혼이혼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중년 황혼이혼이 뭐냐면 이 배우자 외도, 성격 차이, 그다음에 돈 문제가 3대 이유였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최근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부부의 갈등이에요. 전업주부들인데도 40대 후반이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부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애들 교육 다 손에 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부부가 노력하는 게 그게 돈도 돈이지만은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는 수명이 늘어날수록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부 화목을 위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나이 또래가 되면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거는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지난번 코로나 때 역할이 없는 거. 이게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그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고위층까지 올라간 선배 한 분이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 권력이 있지만 퇴직하고 나면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문제는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줘야지. 주변에서 누가 막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러니까 젊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저기서 찾아와서 하니까 귀찮을 정도로 해줬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안 찾아주거든요.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가 심각하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근데 문제는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오히려 왕년에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더 안 돼요. 더 심하죠. 그래서 이게 일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다음에 아무 나이 들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연히.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저는 아침에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가 노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뭐 돈이 아쉬운 사람은 돈을 위해서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 사회공헌. 요즘 재능 기부가 유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취미로 활동을 한다든지.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서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네네.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에 이제 아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왜 네.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동네 뭐 청소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네. 쓰레기 줍고 네.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네. 정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몇만 원 받으러 그 나가시면 집에서 쉬시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시간 자체가 또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은 평생 현역의 중요성을 20, 30대, 30, 40대에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잘 그때부터 모르죠. 이제 지금부터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20, 30년 앞서갔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은 거가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그 간접 경험을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거. 예. 저도 자산운용업 이런 걸 관계하다가 투자 교육으로 이렇게 제가 네. 이게 일을 찾았잖아요. 네.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못 찾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그 일본 친구가 책을 한 권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문고판 책인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년 후의 진실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저는 일본은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일찍 선진국됐고 그리고 연금도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도입하고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거기 책을 보니까 일본의 60세에서 80세까지요. 월 평균 소득이 250만 원 우리 돈으로. 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대부분이 모자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70세 중에서 46%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절반이.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 1번이 뭐냐면요. 아파트 관리.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예요. 50대. 우리나라도 아파트 경비 이거 네. 경쟁률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요. 가사 도우미. 그 사람들은 뭐냐면 가사 대행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왕 말을 좀 폼나게 하는 거죠. 그 제 친구의 딸이 40대 후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네.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는 전문학과를 다녔어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받는. 근데 저는 일본도 우리나라도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60대 노인이 한 80대 노인 도와주는.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는 뭐냐면 방문 개호라는 게 방문 개호. 예. 근데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어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실 그게 네. 약간 젊은 노인. 그렇죠. 젊은 노인도 할 수 있는. 일본에요.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이 소위 개호 대란, 개호 난민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고령 사회라고도 실감이 안 나요. 예. 언제 가면 이제 실감이 나냐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 후반, 후기 노령기에 다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70대 후반이 돼가면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개호 요원이야. 간병인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후기 노령기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첫째고 네. 두 번째는 간병인의 40%를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곧 안 올 거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봐야 우리도 한 10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네.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 젊고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그게 노노 케어라고 그러거든요. 저 우리나라 앞으로 노노 케어가 큰 일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노인이 엄청나게 환영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도 돈 좀 있는 분 중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요. 좀 젊은 그런 노인 중에
와 옆에 같이 어디 같이 가준다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일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 보면 스팟 아르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요 연락이 와요.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어디로 가서 뭐 일 할 사람 모여라. 일용직처럼. 예, 등록하잖아요. 그 다음 날 가서 3시간 일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거 주선하는 회사가 동경증권거래소 상장회사예요. 노후 일자리.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직업 소개서처럼. 예. 그렇게 다 폼나는 일만이 아니다. 근데 인식 자체가 일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일자리든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예. 어차피 예. 노년에 예. 그 궁금한 게 이게 또 질문이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을 때도 그렇고 40, 50대까지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체력만 되면은 70대, 80대까지 일은 하실 수 있겠으나 어떤 분들은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생활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생활비가 모자란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회공헌 활동이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소일거리는 있어야 된다. 뭔가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일. 그 아까 그 잠깐 자격증 같은 거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서 뭐 방문 개호, 가사 대행 서비스라든지 간호 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생 2막을 위해서 각종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얼마 전에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제일 많이 따는 게 막 지게차 자격증. 근데 이제 저는 자격증이요.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그럼 뭐 이상한 이름 붙여서 자격증을 다 많이 남발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민간 협회들이 그게 또 장사가 되니까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첫째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개호 이런 거에 대해서 간호사 자격 딴다는 거죠. 그런 정말 특수한 능력을 기르는 그런 자격증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것이 일을 찾아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쪽 뽑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와서 일에 경험이 있는가 많이 그걸 따지고 그다음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 자체로 채용이 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50대 중반 후반에 지게차 자격증을 따셔서 취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도 그 위험한 일인데 그렇죠. 경험 있으세요? 근데 연세도 좀 있으신데 경험은 없고 그냥 지게차 자격증만 있고 그런데도 한켠에서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지게차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격증도 안타깝더라고요. 그 정말로 냉정하게 이것이 과연 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죠. 혹시나 이게 중장년층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보다 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좀 한정적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평생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제 취업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그런 걸 피해야 될까요? 또 이때는 또 실패를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노후 빈곤에 빠지는 또는 노후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저는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준비 없이 은퇴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자영업하는 그 비율이 20% 정도 낮아졌거든요. 이 선진국이 평균이 10% 정도래요. 자영업의 비율이. 그러니까 아마 10% 정도까지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서 뭐를 할 때 쫓겨서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쉬워 보이는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를 젊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게 뭐냐. 내가 뭘 해볼까를 한 20대, 30대, 40대부터 시작하면서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했다가 50대 갑자기 명퇴를 하고 나와서 준비 없이 근데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면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첫째가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지금 금융사기꾼이 뭐 덜 그러거든요. 강창희 대표님이 사칭하는 것도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손자가 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 유튜브에서 3천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준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사기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썸네일하고 요즘에는 특히나 영상까지도 입모양, 음성까지 따서 합성을 해서 AI로 그렇게 또 속이더라고요. 그 경찰 그쪽 가서 그렇게 신고를 했더니요. 그분들이 하소연에 지금 참 미치겠어요. 현행범도 못 잡아요. 눈 뜨고 사기꾼을 보는 거예요.
뭐 전화가 있어야지 전화 걸어서 너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다가 뭐 하나 탁 잘못 누르면 그냥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사기 그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녀 리스크. 자녀 313만 명이 지금 캥거루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젊을 때부터 자녀들 자립교육 잘 시키지 않으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황혼연 리스크. 황혼연하게 되면 재산을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누거든요. 네. 잘못하면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쫓겨서 창업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러려면은 약간 허드렛 일이고 남복이 폼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어디 그렇죠. 냈지. 준비 없이 창업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잘못 취업을 했어도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네. 50대, 60대 크게 한번 실패하면 그렇죠. 시간도 없는. 네. 그래서 준비 없이 창업하는 거, 금융사기, 중대질병, 네. 자녀 리스크, 네. 황혼이혼까지. 네. 왜 황혼이혼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혼하시면 이제 재산 분할을 하고 네. 각자 따로 이제 살림살이를 꾸며야 되니까 각자 그렇죠. 들어가는 돈은 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51.8세 체감 퇴직 연령이 51.8세라고 하셨는데 예, 예.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꿈꾸겠으나 요즘에는 네. 또 정년퇴직이라는 거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예. 차라리 뭐 돈 더 주고 나가라는 명예퇴직이라 하면 다행인데 네. 중소기업은 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직장에서 내가 오래 다니고 싶다고 한들 오래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이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50대에 들어서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소위 소득 공백기를 메꾸는 방법이 뭐냐 일하고 연금 겸업을 해야 된다. 겸업. 그러니까 일은 찾고 일대로. 예. 그다음에 연금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5년 정도 일찍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찍 그거 소득이 없을 때. 예, 소득이 없을 때 조기 수령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연금은 좀 일찍 우리가 수령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퇴직하게 되면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IRP로. 네,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퇴직금이 있잖아요. 예. 또는 퇴직연금도 물론 있고. 네. 퇴직금 있는 분들은 그거를 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연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백기를 메꾸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그래서 좀 미리 들어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부부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55세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금으로 해서 어떻게 좀 생활비 일부 충당하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그다음에 퇴직연금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개인연금 미리 들어둔 거. 그다음에 주택연금. 그리고 어떻게든지 뭔가 일을 해서 일과 연금 겸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너무 좋네요. 예. 일과 연금이 겸업하도록 하라. 연금 일 겸업 전략이라고 그러죠. 겸업 전략. 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예, 예. 결국은 일과 연금 겸업 전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겸업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겸업하시죠, 같이 또. 그러면 이제 노후에도 생활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도 250만 원의 수입과 연금이 있지만 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으니 50만 원의 공백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왜 노후엔 생활비가 그래도 젊을 때보단 적게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그 필수 소비재들이 또 가격이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물가가. 그래서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제 1단계는 뭐냐면 현역시절이에요. 네. 현역시절에는 월급을 받잖아요. 네.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 돈을 갖고 운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역시절은 노후 자금을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많이 하고. 네.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퇴직하고 나서부터거든요. 네. 퇴직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돈은 9,600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거는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 되니까
뭐 3%나 4% 아무리 욕심내도 5% 정도.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예.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30-40% 이내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도 튀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 사서 퇴직자 교육 들어가면 주식 사서 어떻게 늘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생활비를 줄여야죠.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은 뭐냐?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첫째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첫째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쳐서 180만 원 정도 연금이 있어요. 그만큼은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절약이에요.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줄이거나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네.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될 때까지 이게 1단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인천하면서 운용하는 시기는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한 거 하나고 그다음에 연금소득과 절약과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아끼고. 안건에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벌고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안건에 쓰는 노력을 가능하면. 실례지만 네. 노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출도 꽤 있으실 텐데 예, 예. 노년에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은 뭘까요? 그 초창기에는 경조사 같은 게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그 많이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실 나이도 이제 저희가 지났고 애들 혼사도 지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조사 네. 줄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또 건강 관련해서 병원비.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보험제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감기나 이런 것 정도는 뭐 문제가 아닌데 조금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대질병 보험 하나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네. 3층 연금에다가 네. 중대 질병을 네. 뭔가 담보를 해주는 것들 네. 그 보험까지 같이. 그거는 이제 40대에 드려야 된다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게 예.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돈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자녀 리스크 그에 걸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가 좀 빨리 취업해서 독립을 해주면 좋은데 네. 그게 늦어질수록 또 부모님 네. 부담이고. 그러니까 늦어지더라도 되면 되는데 작년 6월 말 현재로요. 그냥 쉬는 애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그때 68만 명이에요. 취업 시장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네. 걱정인 거죠. 근데 그 청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쉬었음 인구가. 예, 예. 근데 그게 또 노후가 되어버린 은퇴하신 부모님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고. 네. 또 요즘에는 인식이 바뀌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왜 자녀들 결혼할 때 네. 뭔가 또 부모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결혼 비용도 요즘에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집을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집값이 너무 뛰어버려가지고 전셋값 자체도 엄청 부담이겠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 리스크 걱정이 뭐냐면 돈이 자식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예요. 우선 그 자녀 교육비로 때문에 사교육비는 더 많잖아요. 또 나중에. 네. 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첫째가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결혼 비용인데요. 제가 연초에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녀 결혼 비용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듀오라는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건데 양가에 들어간 돈 합계 신랑 댁 신부 댁의 총 결혼 비용 들어가는 합계가 평균이 3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방 촌은 더 들 거고 덜 들 거고 예. 서울은 훨씬 더 들겠죠. 근데 평균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3억 1천만 원이 전세나 집을 살 때 보태주는 주택 관련 돈이 3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근데 일본은 얼마인가 봤더니 484만 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4,800만 원.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 3억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요. 왜 일본은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로 끝나는가? 예. 거기는 부모가 집에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요. 새 방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월세로? 월세로. 예. 그러니까 2달치 월세만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고요. 집을 살 경우라도 자기 다니는 회사의 신용으로 30년, 40년 월부로 사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 결혼할 때 뭐 얼마쯤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혼 축하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축하금으로 일본 돈으로 200만 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특별한 집은 거기도 다르겠죠. 대부분 부모들이 하나로 2천만 원.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을 결혼 축하금으로 주면 그로 끝이에요. 일본의 자산운용사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그때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엔 줬나? 150만 엔? 네. 거의 뭐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예. 그걸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요? 네. 우리는 결혼비용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식만 해도 수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부터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비정상이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는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라도 있고 거기에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는 뭐 아예 가능하지도 않다 막 이렇게들. 일본의 케이스는 2개월치 월세만 있으면 저 신혼부부는 시작할 수 있는 거다. 그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 세도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건데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뭐랄까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근데 이제 보니까요.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라고 사는 나라성과 달리 다르죠.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 버블 때 보니까 그때 일본이 엔화값을 2배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플라자. 그러니까는요. 이제 정부가 수출이 안 되면 큰일 났다. 금리를 반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돈을 왕창 풀었단 말이죠.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돈 왕창 풀어.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일본도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니까 이 경제는 어려워져. 젊은 사람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에는 아마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도라도 한번 아마 파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뭐 자율로든 반강제적이든 인식이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율이 80-90%인 나라가 이 비정상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집으로 인해서 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어요? 언젠가에 그 버블이 꺼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도 자녀들 아무것도 없이 월세 2달치만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는 사실 또 주저하실 수도 있겠고 젊은 사람들도 뭔가 준비된 다음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20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평균 이제 34, 5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애들한테 결혼을 거기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안 하는 이유를 집 때문에 그런다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내년엔 집값이 반값으로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그랬어요. 근데 한번 폭발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집은 빌려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쪽이 이익일까? 근데 우리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이거 젊은 신혼세대한테 돈 빌려주는 게 큰 특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따져보고 나를 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눈 감고 사죠. 이게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월세 내는 게 참 아깝다. 그것만 모아서 저축을 해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전세도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집주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더욱이 월세 때문에 돈 모으기 힘들다. 목돈은 이자는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대줬으니까 자기가 안 내니까 그렇게 그런 보이고. 거지. 부모는 그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 때부터
집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보기에 1년 후, 2년 후 집값이 뛴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걸 버리기가 힘들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깨달았냐? 부동산 버블이 폭발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야지 아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명한 사람이라면 조금 미리 깨닫고 조심조심 하는 거. 적어도 부동산과 금융산의 비중을 반반 정도는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지만 이 집 문제에 관한은 먹혀들잖아요. 왜냐? 지금까지 30몇 년, 40년 이게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되어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짝 좀 집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집을 다 파시라는 건 아니고 70대 30, 80대 20이 아니라 50대 50으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좀 균형을 맞추자. 이런 취지로. 어렵죠. 네. 이 이야기만 지금 한 20년 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네. 30년 가까이.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도 평생 가진 건 집 한 채다. 네. 이런 분들이 또 많고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 다만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자녀 입장에서 저 물려받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라는 그 집착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요. 꼭 그러지도 않고 부모들이 저한테 생활비 손 벌리지 말고 그걸로 쓰세요. 그런 분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금 대책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갖고 있다가 이 집을 주면 서울에는 평균이 10억이 다 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 그러면요. 10억짜리 물려주면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가 또 세금이에요. 물론 기본공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 대책으로라도 세금 받고 연금으로. 요즘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노상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산성인데 쓴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은 저는 생전 증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속보다 생전의 증여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일본이 저 경제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노인이 100살 가까이 되면 상속을 주니까 그게 또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노상속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사람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을 주다 보니까 그냥 노인들 수중에서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감한 투자 같은 게 어렵죠. 그게 또 그 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또 올라가죠. 돈이 애들이 필요할 때 생산성 있게 쓸 때 물려가야 된다. 노인에 돼 가지고 물려받아봐야 뭐예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세금 대책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노 증여가 아니라 생전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생산성 있을 때. 근데 다만 자식이 그걸로 낭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또 그 한 50대에 이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나 이걸로 창업할란다. 막 이러면 또 아니 뭐 진짜 창업도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중장년에 또 실패하면 안 되죠. 와, 오늘 역시나 강창희 대표님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나이대별로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또 나이대별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 100세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